네, 푸틴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통화했다고 그러죠. 만난다고 그러죠. 사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고 브로맨스란 용어 막 언론에 등장하고 그러는데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빼고 협상한다는 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슨 히토류라는 자원을 절반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근데 또 더 심각한 거는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나라는 빼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더하기 북한의 김정은 같이 정상들이 만나서 쿵짝쿵짝 뭔가 세계 질서 바꿔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뉴스는 단편적으로 나오고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이 속사정 그리고 그 내밀한 사람들 이야기까지 다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대식 박사님, 러시아 인앤아웃 인스티튜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러시아 인앤아웃은 러시아 관련된 매체이죠? 예.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의 내부의 관점에서도 보고 네. 외부의 관점에도 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잡는 게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줄여서 리오 인스티튜트라고. 리오, RIO. 아유, 훨씬 쉽습니다. 어떤 분은 브라질 연구소인지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브라질의 리오인 줄 알고. 네. 그러나 러시아, 네. 러시아 전문가이십니다.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부터 시작해서 뭐 여시제, 태제 미래전략연구원도 거치셨고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하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 같다. 요 얘기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로 봤습니다. 그 이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질서가 문법이 바뀌게 되는 시점이고 그 문법이 바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세계 질서의 새로운 문법을 본격적으로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문법에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얘기고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질서하고 얘기입니다. 밀접하게 연관이 이 사건의 돼 있죠. 본질을 제대로 읽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그 끝난 뮌헨 안보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뮌헨 안보회의를 하기 전에 각 나라별로 설문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고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극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다극화 되고 있는 것은 팩트다.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종전이 이 상황 이대로 된다면 이제 다극화에서 다극 질서로 넘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예전에 냉전 때 미소 양극이다가 또 미국 1극이 됐다가 또 미중 양극이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다극 여러 강대국들의 질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2009년 때부터 세계는 다극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미국은 이 다극화된 질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만 그걸 모르고 짝사랑만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미국 1극 체제가 계속 되는 줄 알고 사실 그걸 전제로 무슨 가치 외교니 동맹이니 뭐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그 실제 종전회담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종전회담이 뭐 시작되는 거죠? 네,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회담은 아마도 마무리되는 시점은 정상회담이니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곧 열리게 되는 거죠.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 준비회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사실 이 준비회담이라는 게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외무부 장관 혹은 국무장관들이 실무의 핵심 관료들을 데려가서 어젠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네네. 네, 우리 이미 결정은 여기서 나는 것이고 엄청 공식적인 중요한 발표만 이제 대통령들이 네, 하게 만나서 되는 악수하고 뭐 그렇죠. 얘기하다가 발표만 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표피적일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아젠다 세팅이 되고 있느냐는 누가 가서 준비회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가서 하느냐, 누가 가서 합니까 이번에? 네, 지금 이제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미국 측에서 3명이 간다고 나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루비오 국무장관, 네. 마이크 로하처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 이 둘이 가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그렇죠. 세 번째 가는 장관하고 사람은 매우 부장관. 재밌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상 종전 준비 회담을 주도할 사람은 이 사람으로 세계 언론들은 보도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어떤 네네.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사실은 부동산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사업자. 부동산 사업으로 트럼프는- 거물되었고 이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트럼프를 만나서 굉장히 40년 동안 트럼프하고 막역한 사이가 됐던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른바 딜, 네. 거래를 할 때 사실상 이 사람이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아니 부동산 사업하면 딜을 많이 하긴 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종전 협상 하는데 부동산 사업자가 가서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주던 모든 딜의 핵심은 크게 내질러서 상대방의 정신을 뺀 다음에 자기의 실제적으로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과정이었죠.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위트코프 특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네. 합작도 이 사람의 작품이고요. 네타냐후 만나고 다 만나서 해결을 했고. 이 사람이 진행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게 억류돼 있던 미국인 마크 포겔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석방하는 게 사실 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는데 네. 그걸 주도한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란과 핵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핵 협상을 앞으로 할 때 이 트럼프의 중요한 특사 포인트맨이 될 사람도 이 사람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네타냐후한테 가가지고 그 트럼프가 가자지구 싹 쓸어버리고 남프랑스 휴양지처럼 재개발을 만든다고 예. 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 사람한테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10중 8구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배면 딱 기초에 부동산이 그러네요. 사업의 기초하는 다시 말하면 돈을 순전히 경제적 이익을 핵심으로 놓고 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위트코프이고요. 네. 이 사람이 가는 걸 보면은 역시 이번 딜에서도 사실상 머니가 가장 중요한 핵심 팩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이 예측을 또 확정할 수 있는 러시아 측 참가단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누굽니까? 아까 위에 살짝 보시면 언론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그 외라면서 누군지가 안 나오는데 외국 외신 그리고 러시아 언론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아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읽어야 돼요? 키릴 네. 드미트리 드미트리예프. 예, 키릴 드미트리예프인데요. 이 사람은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의 수장입니다. 투자 펀드. 투자하는 사람이네요. 그 러시아의 국부 펀드의 자금으로 국부 펀드.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하는 곳이 바로 이 RDIF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수장입니다. 다시 러시아 말하면 국가 자산을 투자하는 배분을 하는 그런 이 펀드 매니저 같은 직접 투자를 하는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를 결정하는데 네.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저쪽에는 위트코프가 부동산 사업자가 오는 거고 그러네요. 이쪽에는 투자 수장이 가는 전제 끝내자니 협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이 사람이 지금 보시는 끼리는 누군가 하면은 사실은 미국 유학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네. 어디서 일했는가 하면 골드만삭스에서도 일하고 어이구, 맥킨지에도 일했어요. 컨설팅 회사. 네. 결국 그냥 컨설팅 회사와 부동산 사업자가 만나서 얘기하는 건 돈 얘기밖에 할 게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의 위트코프는 이 협상을 주도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라브로프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안보 상황에 되는 것을 전반적인 틀은 프레임은 짜주겠지만 실제로 킥은 바로
이 두 사람이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외무장관이니 국무장관이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뭐 공식적인 역할은 그렇죠, 하겠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미국의 부동산 사업자와 러시아의 국부펀드 투자자가 만나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한다. 그렇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협상이? 다시 말하면 될까요? 이건 가치를 얘기하는 순진한 협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주의에 각한 경제적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처럼 순진하게 이걸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힌트를 주는 최근에 러시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다음 제가 드린 화면을 보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우주청입니다. 러시아 우주청. 로스코스모스라고 러시아 코스모스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주청이 되는데요. 사실 러시아의 우주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겁니다. 네네네. 이 수장이 69세 됐던 유리 보리소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잘라버리고 30살이나 어린 39세의 드미트리 바카노프라는 사람을 저 임명했습니다. 오른쪽 사진 저 젊은 네네네네. 분이죠? 드미트리 정말 바카노프. 엄청 젊네. 60대와 30대. 와. 러시아는 우주강국입니다. 네. 러시아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탑 아젠다가 우주입니다. 저 스푸트니크로 미국을 앞섰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스푸트닉 쇼크로 패권 전쟁에서 앞섰던 기억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39살짜리. 와, 파격적이네요. 바카노프. 왜 그랬죠? 모두가 왜 이 사람이지라고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언론 기사들을 제가 막 찾아보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위성 시스템 만드는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본래.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스타링크.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과 우주와 관련해서 공통의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오. 일단 젊어야 돼요. 네네네. 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이 바카노프가 일론 머스크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수장이다. 라고 된 거죠. 그러면 진짜 트럼프와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이 팀을 짰을 수도 있겠네요. 푸틴이. 그럼요. 저게 그야말로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한 예, 거예요. 2월 초에 된 거. 그러면 지금 빅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그렇죠. 여기서 경제적 빅딜을 할 때 그저 단순한 뭐 산업인이 기업인이 이런 게 아니라 이른바 마가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하는 그레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트럼프가 계속 화성에 가겠다 그 얘기를 반복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연관이 제가 있는 하고 싶은 건가요? 말을 계속 앞질러서 하셔가지고 대화가 너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화성 이야기를 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나기 이전에 이미 트럼프는 화성 이야기를 줄기차게 그랬었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침식할 때 일론 머스크 옆에 세워두고 우리는 이제 화성으로 갈 거야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2017년도에 나사 수장한테 백악관 나사 50주년 행사에서 이렇게 트럼프 1기 대통령 일기 때죠. 그때 나사 국장한테 다들 화성에 가려면 달부터 가야 한다는데 달을 건너뛰고 곧장 갈 방법이 아예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무슨 의미죠? 이미 이때부터 화성을 가는 것이 미국 국가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즉흥적이다,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의 일기부터 매우 일관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왜 이 화성 프로젝트가 중요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로 넘겨가지고 애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애플. 네네네. 우리가 스푸트닉 쇼크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스푸트닉 쇼크가 있었을 때 미국에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그걸 주도한 게 나사죠. 그 나사에서 결국은 달 착륙에 성공하지만 그것의 효과는 지구에서 납니다. 바로 나사에서 만든 수많은 기술들이 컴퓨터까지 인터넷까지 바로 실리콘밸리로 이어지고
이 실리콘밸리에 의해서 미국이 1970년대 이후에 쇠퇴하던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이른바 애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직 분업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아, 애플이 나사의 기술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게 이른바 되는 건가요?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하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모든 기술들은 나사에서 만든 것인데 군사적 우주 목적으로 만든 것들이 네. 실제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쫙 퍼지면서 결국은 네.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은 중국 등 기타 다른 나라에 쌓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와 마케팅은 미국이 하는 이 수직분업 체제가 다른 분야까지 딱 퍼지면서 이른바 미국의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 강국이면서 기술 패권도 가진 그렇죠. 국가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그렇죠. 있게 되는 그것을 떠받치는 게 상황이네요. 해군력이었던 거죠. 네. 글로벌 물류가 네.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글로벌 수직분업 체계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그렇게 네. 많고 미국이.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 달을 가리키지만 사실은 달을 가리키는 손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죠. 그러네요. 손가락이 더 중요한 프로젝트. 그럼요. 그럼 화성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그렇죠. 어떤 화성 의미죠? 일론 머스크는 일관되게 화성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화성을 만드는 기술들은 일관되게 현재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되는 모든 기술들입니다. 위성부터 네네네. 자율주행차, 박스볼 하우스라고 했죠. 네. 저보다 펴는 집. 아. 모든 것들이 사실상 지구의 이른바 무인 자율로 기반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기술들입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화성의 공장에서 뭐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화된 무인 공장을 만들어야 이른바 되는.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을 만들었듯이 네. 화성에 가기 위해서 만든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됐을 때 네. 사전 준비 회담을 하는 이 멤버들을 보면 부동산 사업자와 고급 펀드 투자자와 또 우주청의 39살 러시아의 이 네. 새로운 수장과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관이 된 어떤 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마가라고 하는 미국의 그레이트 플랜과 우주가 연관이 되는 것이고 러시아는 우주 강국이고 러시아에 있는 우주 정거장 아직도 같이 쓰고 있는 거고. 네네네. 무엇보다도 이 수천 개에 달하는 저궤도 위성이 한꺼번에 파괴될 수 있는 강력한 EMP 단을 보유하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우주 경쟁에서 좀 뒤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우주 프로젝트는 그대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고 지금 요즘 막 나오는 트럼프 쪽의 얘기, 그린란드 뭐 내놔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도 하고 또 뭐 젤렌스키한테 우크라이나 히토류 절반을 내놔라 이런 것도 이제 언론으로 단편적으로 계속 뉴스로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히토류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히토류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첨단 산업의 주요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달나라 화성에 가기 위한 우주 장비에도 이 히토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히토류가 우리가 뭐 이중 용도 이야기하면 군사와 민간 얘기하는데 히토류는 그 이중 용도도 되지만 우주와 지구의 이중 용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린란드 얘기부터 할까? 그린란드는 중국이 그 히토류를 캐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린란드에서는 이미 나사가 화성 탐사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나라에서 좀 체험을 한 다음에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린란드 북극의 그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 화성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우주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들이 그린란드에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인프라라는 그린란드라고 게 하는 것은 기지 그저 같은 북극이 겁니까? 아니라 네. 기지 같은 겁니까? 기지도 인프라라는 있고요. 게? 그 다음에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측정 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린란드라는 것은 히토류라고 하는 첨단 산업의 쌀이자 네. 우주로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중국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성 탐사를 위한 중요한 베이스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럼 이 히트류가 일관되게 우크라이나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제가 가지고 온 히트류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도를 분포 지도를 한번 우크라이나 보시면. 지도. 네네네. 네. 저기 나오네요. 자,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에는 영국 파운드화로 따지면 12조 파운드에 해당되는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채굴을 못하고 있고 뭐 탐사되고 시추가 좀 시작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파운드 12조 파운드는 뭔가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수준의 뭐 경단위 17조 네.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네. 17조 달러. 그러니까 원으로 따지면 경단위가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엄청난 돈이다. 히토류가 네. 그러니까 유럽의 최대 히토류 매장지가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0%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네네. 50%를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분포를 보시면 각 지역별로 히토류의 매장 가치들입니다. 숫자들이 나오죠. 네, 지도를 보니까 한쪽에 몰려 있네요. 그렇죠. 이게 다 골고루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 몰려 있는 그 지역이 어디 같습니까? 그게 도네츠크 저쪽 아니에요? 돈바스. 그렇죠. 이른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왼쪽은 숫자가 두 자리나 세 자리 숫자들이죠. 네. 오른쪽은 숫자가 네 자리 밝은 숫자들. 부분은 다 뭐 2천, 3천. 네. 그래서 50%가 넘는 히토류가 사실상 러시아가 매장한 지. 러시아가 점령한 지. 러시아가 지금 사실상 점령하고 있고. 점령한 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종전의 조건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현상 유지란 건 러시아 점령지는 그렇죠. 영토로 인정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 영토로. 그러면 50% 이상은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면 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한테 50% 먹겠다는 거 다 다 먹겠다는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나러 가서 네 개의 그 빅토리 플랜, 승리 계획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네 개 중에 세 번째가 광물 자원, 특히 히토류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얘기되는가 하면 우리의 히토류 광물 자원을 우리 전쟁을 지원해준 동맹국들과 공동 개발, 공동 소유, 공동 사용한다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지원 아이들 다 빼라 이거예요. 네.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엄청 반발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 우리는 왜 빼? 라고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럼 좋다. 젤렌스키 측근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을 뺏고 거기서 가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우주와 첨단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지금 현재 종전에서 얼마나 우크라이나가 농락당하고 있는가 더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딜을 트럼프하고 푸틴이 하는 거를 유럽이 그냥 둘까요? 유럽은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었죠.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요? 네. 영국은 EU로부터 탈퇴 브렉시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미국과 같은 길을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독자적인 통합 군대를 만들겠다.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러시아의 자원과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유지하면서 경제가 흥하고 있었죠. 유럽 경제를 먹여 살린 게 독일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전쟁으로 최대의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독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부담은 가치입니다. 유럽이 그동안 유지했던 웨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유지하던 주권, 영토는 지켜야 된다. 자유, 민주를 지켜야 된다. 근데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 전쟁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전쟁에 참여하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명분과 미국의 압력으로 계속 지원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경제는
어느 정도 좋아졌지만 네. 유럽의 경제는 망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따라왔는데 너만 빠지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그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입장은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으려고 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건 뭐냐? 유럽도 종전 협상 과정에서 최대의 이익을 끄집어내려고 할 겁니다. 이익을 가져가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가치를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네네. 그렇게 됐네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네네. 마지막에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몇 가지 또 다른 궁금증이 있거든요. 근데 네. 주제를 넓히기보다는 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하나는 트럼프가 핵무기 감축 협상을 중국 네네. 러시아하고 해서 국방비 줄이겠다고 얘기한 거하고 또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러다가는 그러면 트럼프와 푸틴이 밀월 관계에 들어가면 시진핑까지 동참하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도 동참을 하면은 4자 정상 간에 뭔가 밀월 관계가 네네네. 이루어지고 우리는 왕따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예. 일단은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핵무기 감축 협상은 1991년부터 시작을 됐던 것이고 그게 2021년도에 뉴스타트 5년 연장의 합의를 했고 그게 2026년도 초에 끝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2023년 2월에 러시아 쪽에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 감축이 중단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이 뉴스타트에 의해서 2018년 기준으로 이 미국과 미국과 러시아는 1,444기, 미국은 1,350기로 일단 발사가 준비된 상태의 핵탄두는 1,500개 정도 수준으로 둘 다 줄였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현재 매년 100개씩 핵탄두를 늘리면서 2030년이 되면 1,000기, 2035년이 되면 1,500기입니다.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는 곧 역전당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늘려? 그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트럼프한테 중요한 것은 안보의 문법을 바꿉니다. 핵이 아니라 우주입니다. 이른바 우주를 통해서 경제 글로벌 질서를 바꾸고 있는 그래서 핵에 경제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또 중국이 역전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이 같이 줄이자라는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먼저 1월에 이번 1월에 감축 협상을 러시아, 중국과 하겠다고 그랬고 며칠 전에 2월 9일 날 러시아 측에서도 유엔 사무소 대표가 우리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됐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럼 실제로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실익에 기반한 제안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핵 감축이 실제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여쭤봤던 그렇게 뭐 미국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에 사실상 들어가요. 여기 중국도 핵 감축까지 참여를 하면서 중요한 게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전체 핵탄두소에서는 러시아가 4,380개, 그다음에 미국은 3,800, 3,708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면 중국 측에서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발사 준비된 것만 한 1,500개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줄여?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여기에 북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또 어떤 포지션일까요? 북한의 가장 큰 것은 안보, 체제 안보가 가장 중요하죠. 북한에게 핵은 체제 안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패싱의 문제가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패싱을 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당하고? 옛날에 우리가 에치스 라인이 있었고 카스라 테프트가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일본까지만 미국이 그랬죠. 한반도는 넘겨도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미 반도체 에치스 라인은 이미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그려졌어요? 대만과 한국에서 반도체는
포기를 하고 TSMC도 일본에서 일본에 공장을 공장을 세웠죠. 짓고 또 미국에도 한국도 짓고. 빼가고 그다음에 한국에 하던 많은 것들을 미국으로 네네. 옮겨가는 거죠. 다시 한번 미국에게 중요했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는 이미 에치스 라인에 의해서 한반도 밖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한국보다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끌어내는 것이 트럼프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내정이 굉장히 혼란해서 트럼프하고 대화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관심이 좀 덜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국적 질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문법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다극적 질서가 오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논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걸 모르면서 쓸데없이 답이라고 내는 것보다는 논의사항이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앞으로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돼서 또 나와서 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인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얼마 전에 그 이시바하고 트럼프하고 얘기하면서 뭐 같이 뭐 알래스카 가스 개발 협력하고 이런 거 발표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일본이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그러네요. 일본은 그 라인에 어떻게든 참여해 보려고 이렇게 다가가고 미국에도 그러고 있고 러시아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좀 정신 차리고 빨리 좀 정상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많으신데 다음번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대식 ROI 인스티튜트 대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